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그죠? 2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이제 금전적인 전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결과제거 청구라는 테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모든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논의, 즉 행정쟁송제도와 손해전보제도에 대한 모든 논의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제거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수님 교과서의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제거 청구를 일종의 손해전보제도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상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행정쟁송 파트를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결과제거를 듣게 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수용 재결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 박물관 이런 걸 만들 때 있잖아요. 국가 그런 걸 만들 때 국가는 그 이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땅을 사기도 합니다. 사기도 하고 만약에 그 땅 주인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기관을 찾아갑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땅 주인은 그 땅을 국가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대신 그 땅 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땅을 넘기고요. 국가는 돈을 줍니다. 이게 토지수용 재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수용 재결이 취소가 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는 당연히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처분이 나왔는데 이 토지수용 재결 처분에 대해서 그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만약에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까요? 방금 우리는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행정쟁송 가지고는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을 가지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보상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이라는 문제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권리구제의 어떤 흠결 영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결과제거 청구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공석에서 직무 수행 중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그렇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에게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를 한다면 발언 철회를 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발언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가지고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발언 철회를 요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근데 직무수행 중에 어떤 그냥 단순히 발언을 한 거예요. 단순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되었을 때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 갖고는요. 그리고 직무수행 중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철회를 우리가 배운 방법 가지고는 발언 철회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결과제거 청구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제거 청구 소송. 아래 의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야기된 위법한 결과 상태로 인하여 공행정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행정작용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사법행위는 안 되겠지만 공법행위면 그것으로 모두 다 충분합니다. 또 제가 지금 위법한 공행정작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행정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위법과 적법을 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행정작용이 원인이 돼서 야기된 결과가 위법한 겁니다. 결과가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결과 상태로 인해서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권익은 뭐죠? 권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권리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되는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여 침해 이전에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실체법상의 권리.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제거 청구라는 것은요. 원상회복 청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 이건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실체법상 권리. 우리가 배운 권리 중에서 형식적 권리는 뭐밖에 없나?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실체법상 권리예요.
결과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결과제거 청구예요.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행정행위여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원인이 이런 행위여야 돼요.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정행위여야 됩니다. 행정행위여야 돼요. 원인행위입니다. 이게 원인행위예요. 이걸 통해서 발생한 뭐요? 위법한 결과 상태. 위법한 결과 상태. 요거를 제거하는 것이 결과 제거 청구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제 그런 거 배웠었죠.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은 원래 경찰 개입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경찰 비례 원칙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그것이 모든 행정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졌다. 즉 시간제라는 것은 원래 경찰상, 경찰 영역에서 경찰상 즉 시간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적용 영역으로 넓혀졌다. 이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위법한 행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야기된 결과 상태에 대한 결과 제거 청구권 법리가 지금은요 위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법을 요구하지 않고 이걸 불문해요. 불문하고 그것이 위법한 행위이든 적법한 행위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정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권력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적 행위이든 비권력적 행위이든 이거는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죠. 그것이 법적 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행정 작용이에요. 모든 공행정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한 결과 상태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이다. 이렇게 조금 더 그 논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의 결과제거 청구권 보시게 되면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공행정 작용으로 인해 야기된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는 위법함을 요구했습니다. 밑에서는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행정행위를 요구했지만 밑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공행정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공행정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를 재결 처분을 했던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토지수용 재결이 위법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스스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은 적법하죠. 그렇죠? 그런데 땅을 돌려주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들었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처분이에요.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있었는데, 요 놈은 위법했어요. 요 놈은 위법했는데, 요거를 취소했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도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위법한 것을 취소한 거니까 적법하죠. 근데, 땅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맞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나타난 겁니까? 1번. 이것 때문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나타난 겁니까? 2번. 이게 아니죠. 요게 아니라 요게 없었더라면 2번이 없었더라면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법 유효죠. 위법 유효.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 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국가는 토지 소유자의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맞고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법한 상태를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잖아요.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제 공무원이 공직자가 공석에서 발언을 했는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언을 했어요. 발언은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실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사실행위예요. 이 발언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명예훼손 상태, 명예훼손이라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했어요. 뭐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어도 되고 행정행위가 아니어도 이와 같은 위법한 결과 상태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제거 청구에 대한 논의가 모든 공행정작용의 전 영역으로 확대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제도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국가배상제도의 한계가 있어요. 행정쟁송을 가지고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이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제도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이죠. 손실보상은 논의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위법한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손실보상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모든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법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옆에다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행정쟁송제도의 한계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X. 결과제거는 원상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가배상제도의 한계 옆에다 쓰시고요. 똑같이 쓰세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정쟁송제도의 한계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는 불가능해요? 비권력적 공법행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공직자의 발언 이런 거예요. 옆에 써놓으시고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써놓으세요. 공직자의 발언 사실행입니다. 잘못됐을 때 어떻게 다툴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제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 공권력 행사 때문에 발생한 어떤 결과는 제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엄연히 행정쟁송제도라는 것은 존속보장 방법이에요. 존속보장.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위법한 것을 시정 제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행정쟁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보세요. 기속력.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인용판결, 인용대결이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나 대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부가 행동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기속력이죠. 판결의 효력, 대결의 효력,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에 대한 내용이 행정소송법에도 심판법에도 근거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행정소송법은 30조, 행정심판법은 49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반복금지 의무입니다. 이건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기 때문에 처분이죠, 처분. 행정쟁송의 대상은. 그러니까 엄연히 취소 판결이 나오고 취소 재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분을 또다시 하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괜찮네요. 그 다음 재처분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재처분 의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의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는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49조 2항에 바로 밑에 2항에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처분 의무를 여러분 거부처분만 취소시키면 끝나요?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 제거해도 허가를 해줘야지 권리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허가를 해주라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를 해주라고 시키는 게 바로 재처분 의무인데 이거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는 반복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법에 간접강제나 직접강제와 같은 강제수단을 따로 두고 있어요. 기속력의 학설은 포함시키는데 법에는 없는 게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예요. 결과제거 의무죠. 결과제거 의무. 처분 때문에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상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과세처분이 있었어요. 과세처분이. 과세처분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취소를 제기했다 이겁니다.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과세처분인데 이미 뭐냐면 국민은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말이에요.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과세관청이 이걸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주려면 행정부가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 이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이것이 판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송의 목적이 뭐예요? 돌려달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돌려주지를 않아요. 이런 취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박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권력적 행위에 대한 문제죠. 항고쟁송은 권력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권력적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발언, 명예훼손을 한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과제거를 항고쟁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다. 결과제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게 되면 당사자 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도록 돼 있어요. 발언과 같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대해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법에. 그러면 그 발언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당사소송도 제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에 애당초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고요. 그럼 비권력적 행위는 결과제거를 할 수가 없죠. 명예훼손이 됐는데 그 발언을 정정해달라 또는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국민은 명예훼손 나가면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제거 청구라는 별도의 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비권력적 행위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원상회복의 강제. 좋다.
그러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문제로 한번 국한시켜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처분과 관련된 결과 제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기속력 규정에 보시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 박스에서 보신 것처럼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정말 전향적으로다가 무효합의인 소송에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을 시키긴 했어요. 2008년도에 아주 전향적으로 취소 소송은 인정 안 합니다. 무효합의인 소송에서는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시켜줬어요. 판례가. 법에 근거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강제의 수단이 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비권력적 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결과제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러면 비권력적 행위는 그래 잠시 우리 보류시켜놓고 처분에 대한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에서만큼은 결과제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조차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네. 행정쟁송 가지고는 결과제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네? 맞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위법한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을 제기하는 건데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그 다음 국가배상 가보겠습니다. 결과제거라는 것은요. 존속보장이에요. 1차적 권리구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대로 1차적 권리구제와 2차적 권리구제 중에서 어느 게 더 유익해요? 국민의 권리구제 어느 게 더 실효적이에요? 1차적 권리구제죠. 국가배상은 단지 돈 주는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배상 문제예요. 이런 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금전적인 문제니까. 과세처분 같은 거.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거 포집 반환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명예훼손한 발언을 철회시킨다거나 하는 건 국가배상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안해. 네 명예좀 좀 훼손했다. 쪽팔리지? 미안한데 돈으로 줄게. 그럼 우리는 그걸로 권리구제가 온전한 권리구제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배상도 한계가 있네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거밖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밖에 불가능한 국가배상이 또 심지어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때만 국가배상도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럼 과실 전혀 없이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적법한 경우도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혀 유책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행정쟁송은 전혀 무력하고요. 국가배상은 또 적법한 경우나 무책한 경우에 무력하며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다가 이건 단지 돈 주는 문제일 뿐이에요. 결과제거에 있어서 둘 다 너무나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한번 보시면 위법한 결과로서의 손해 발생.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상회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국가배상은. 그 다음 금전적 문제에 국한된다. 돈 받고 다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 행위조차도 위법해야 된다.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위법한 결과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인 행위조차도 위법성을 요구해요. 이 보시다시피 적법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가배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 밑에 결과제거 청구권 역시 금전적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볼까? 좋다 이거야. 여기서 이 친구가 뭐 1,000만 원 과세처분이 나와가지고 이미 전액 납부를 했어요. 전액 납부를 했다. 이 부분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이라는 거 요구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책성이 결여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 또 한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등장할 수 있는 행정쟁송과 국가배상의 문제 상황을 제가 다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결과제거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성질을 보시게 되면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 청구권도 뭐로 봤었습니까? 사건으로 봤었죠. 그런데 이 결과제거 청구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죠. 판례는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결과제거 청구권을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판례 봤던 거랑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그다음 포괄적 권리.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권적 청구권에 국한 X예요. 물권적 청구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포함되냐? 비재산적인 권리까지 포함된다 이거예요. 아까 그 명예훼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명예훼손. 결과제거 청구권이 단순히 물권적 청구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채권에 국한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 플러스 알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이제 법적 근거. 일반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학설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설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3조입니다. 3조 2호.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보통과 되겠죠? 개정안 3조 2호에 뭐 있나요? 지금 행정소송법도 3조 2호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개정안도 3조 2호에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거기에 원상회복 소송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에는 원상회복 소송이 당사자 소송 안에 포함이 돼요. 결과제거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엄연히 당사자 소송이며 그 권리는 공권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건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요건이죠. 요건이 핵심이 되고 1번 공행정작용, 2번 위법한 결과 상태의 계속, 3번 법률상 이익의 침해, 4번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4개. 4개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외우세요. 우선 뒤에 행정쟁송 가셔가지고도 결과 제거 청구와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과 제거 청구권의 요건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정쟁송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공행정작용. 공행정작용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국가배상 청구소송 있죠? 국배소에서 요건 중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직무행위죠.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직무행위.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요거랑 비교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직무행위 우리 뭘로 파악했냐? 똥살판례가 공법행위로 파악했습니다. 공법행위로. 국가배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법적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그죠?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를 불문한다. 자귀행위와 부작위행위를 불문한다고 했어요. 공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권력, 비권력, 그 다음에 법적행위, 사실행위 이런 걸 불문해요. 그때 배웠던 내용과 지금 비교해보세요. 공행정작용이라고 했다. 공행정작용 다른 이름이 공법작용 또는 공법행위 뭐라고 불러 상관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공법행위랑 비교합니다. 법적행위, 사실행위는 불문합니다. 똑같죠?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불문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르죠. 3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3번 옆에다가 CF 해놓고 국가배상에서는 자귀행위와 부작위행위를 불문했는데 여기는 오직 자귀행위예요. 여기는 오직 자귀행위입니다. 부작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신 여기는 뭐냐면 위법행위, 적법행위를 불문했었죠. 여기서 위법적법을 불문했었죠. 요걸 끼워 넣는 거예요. 자귀, 부작위를 불문한다. 국가배상에는 그래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이거를 대체시킵니다.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를 불문한다. 그럼 양쪽의 차이점 비교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를 불문한다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박스. 그 다음 여기서 국가배상에서 얘기했던 부작위, 여기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박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두 개의 박스로 명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작위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무효인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과세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위법 무효예요. 위법 무효입니다. 얘는 뭐 했냐? 전액 납부했었죠? 전액 납부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효인 과세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국가가 부작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효인 과세처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국가가 부작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효였기 때문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나타난 거잖아요. 무효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위라는 것은 결과제거 청구에 있어서의 원인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법한 압류 상태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 이것은 부작위 때문이 아니라 위법한 압류 처분 때문이다. 지금은 과세처분으로 얘기했고 여기 이제 압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 위법한 행위. 이건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해요. 가만히 잘 보세요. 역시 만약에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효 사유까지가 아니에요. 취소 사유예요. 위법 유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나타납니까? 물론 이제 전액 납부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나타나요? 아니죠.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납세 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돈을 낸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적법한 결과예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위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지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위법하니까 취소는 어때요? 취소는 적법하죠. 그럼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아니죠. 요것만 없고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적법한 결과 상태예요. 이게 나타난 것은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이래서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진 거냐, 국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부작위 때문에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도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법, 적법을 불문한다.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도 위법한 결과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귀, 부자귀를 불문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귀 행위가 있을 때만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한 상태의 계속. 여러분 그러면 결과제거 청구성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 위법한 결과 상태가 언제 존재했었어야 될까요? 당연히 판결이 나올 때, 판결 시점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어야지만 비로소 위법한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판결시 기준입니다. 판결시 기준. 처음부터 발생한 위법한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처음에도 위법한 결과가 있었고 언제? 그 행위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판결 시에도 여전히 위법한 결과가 존재한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당연히 결과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밑에는 뭐냐? 사후에 발생한 위법한 침해 상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을 때. 그죠? 이게 바로 이거죠. 사후에 발생한 거. 취소 처분이 나와가지고 사후에 발생한 거죠. 사후에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과제거 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는 적법한 결과 상태였는데 이것이 사후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로 바뀌었을 때, 사후에 처음에는 위법한 결과 상태였는데 이것이 사후에 적법한 결과 상태로 바뀌었을 때 이거죠. 이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만약에 토지 수용 재결이 위법한 행위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토지 수용 재결이 나왔는데 국가가 보상금을 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인 거예요.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땅을 뺏어갔으면 그 땅을 뺏긴 상태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뭐냐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국가가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했으면 그러면 국가가 가져간 땅은 이제 적법한 결과 상태가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가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뺏어가거나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위법한 결과 상태지. 근데 국가가 중간에 돈을 줘버리게 되면 적법한 결과 상태로 바뀐 거지. 이런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고 무슨 뜻?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과제거 청구권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용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결 문제.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이에요. 어떠한 원인 행위가 있어가지고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원인 행위가 뭐일 때요? 원인 행위가 뭐일 때? 요 상황일 때죠. 요 상황일 때.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위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아까 저기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어때요? 과세처분이 무효일 때, 효력이 없을 때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져요. 효력이 있으면 위법한 결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없어야지만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인행위,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결과제거 청구성의 수서법원이 뭘 판단해야 돼요? 선결문제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어야 되죠.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인데 취소 사유예요. 그럼 결과제거 청구성의 수서법원은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으면 엄연히 위법한 행정행위였다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효력이 있는 거니까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겨?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취소 소송이 아닌 이상 다른 모든 법원에서는 행정행위에 문제가 개입되면 항상 선결문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결문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또는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되죠. 구성요건적 효력 성립이 안 되죠. 이거 국가배상에서도 다시 한번 봤었죠. 그죠? 예.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작위처분. 근데 결과제거에서는 부작위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작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처분. 그죠? 처분. 무효인 행정행위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되지만 처분인데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면 선결문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거나 무효인 행정행위일 때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선결문제의 논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스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으면 무효죠. 무효. 없으면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 결과제거 청구권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번 2번에선 무효인 행정행위다. 이럴 땐 뭐 문제 없다. 그런데 위법한 행정행위다. 이건 뭐예요? 무효랑 대비되는 거죠? 유효예요. 유효. 위법 유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이럴 땐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 제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효력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그 유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쟁송을 제기해서 쟁송 취소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결과제거 청구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병합해서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취소 쟁송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어디서 배웠던 거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서 배웠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결과제거 청구 역시도 취소 소송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면 당연히 선결문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선결문제 법리와 똑같고요. 밑에 법률상 이계침해는 당연히 권리침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한 물권적 청구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비재산적 이계침해 문제도 이제 함께 고려될 수가 있고요. 결과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사실상 가능성, 허용성은 법적 허용성, 기대 가능성은 행정 주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보시게 되면요. 가능성. 승용차를 압류를 했어요. 근데 승용차를 뭐 할 수 있어요? 폐차시켜버릴 수도 있죠. 국가가 승용차를 압류를 한 다음에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결과제거 청구송을 제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제거라는 것은요. 원래 상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상태대로예요. 가져간 승용차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다 주는 건 안 돼요. 사다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애가 로봇을 가지고 놀아. 근데 엄마가 청소를 하다가 로봇을 발로 밟았어 실수로. 그 애는 뭐라고 해요? 엄마 다시 사줄게 미안해. 그러면 애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됐어! 새로운 거 필요 없어! 원래대로 갖다 놔! 막 이러잖아요. 그 애들 징징거리는 거지. 그건 결과제거가 아닙니다.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는 거 불가능한 사실상 가능성. 그럴 땐 애한테 설명해야 돼요. 얘야 지금 이것은 이미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흠결되어 이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줄 수가 없단다. 이럴 땐 네가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네가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란다. 아니면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는 안 보내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징징거리는 거예요. 승용차가 파손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받아야죠. 그리고 새 차 사야지. 그렇죠? 결과제거는 원래 있었던 상태대로 되돌려놓는 것뿐입니다. 파손됐을 땐 불가능해요. 법적 허용성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 그러니까 그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그냥 도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도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갑이 뭐라고 해? 내 땅이요. 내 땅 돌려놓으시오. 내놓으시오.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도로법 5조에 보게 되면 도로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허용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럴 땐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대 가능성 보겠습니다. 기대 가능성. 원래 상태대로 행정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대가 불가능하다. 즉
너무 많은 돈이 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건데 역시 국가가 도로를 편입을 시켰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고속도로를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갑은 야 네가 무단으로 내 땅 뺏어간 거잖아 돌려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물론 법적 허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공익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죠. 이거 만약에 돌려줘 버리게 되면요 차들이 점프 뛰어야 됩니다. 점프. 고속도로가 중간에 맥이 끊기게 돼요.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능성, 사실상, 허용성, 법적, 그리고 기대 가능성, 행정주체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럴 땐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돈으로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청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하죠? 국가를 상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처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고 행정주체가 피고예요. 원상회복. 위법한 결과 제거를 통해서 침해 전의 원래 상태, 이게 좋아요. 원래 상태대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관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결과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법률상 원인도 없이, 효력이 없잖아요. 법률상 원인도 없이 네가 내 돈을 가져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결과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제기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이 경합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고, 즉 결과제거 청구권도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청구권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한번 응용해 보세요. 언제 봤었냐면 국가배상법 5조 테마. 옆에 써놓으세요. 국가배상법 5조 테마입니다. 국가배상법 5조에서 우리 이런 걸 봤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권 경합이 발생하게 되고 2조든 5조든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으나 2조를 근거로 청구권을 실현시켰을 때는 5조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5조를 근거로 청구권을 실현시켰을 때는 2조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청구권 경합 기억나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권을 실현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청구권 경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직접적 결과의 제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행정청이 살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주할 데가 없는 무주택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집에 들어가 살도록 했어요. 불법으로. 위법하게 강제로 들어가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위법한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제거 청구소송의 대상은 뭘까요? 이 사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퇴거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살면서 지 마음대로 못 받고 막 그러다가 막 세탁기 때려 부수고 막 이래놨어요. 이거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주택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결과제거 청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직접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퇴거시키는데 여기까지예요. 행정청이 직접 야기한 결과는 불법 입주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주택을 직접 손상시킨 것은 입주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입주자를 상대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 소송 형식. 요거는 우리가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에서 논의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런 문제죠. 결과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항상 물리적인 행위 이런 것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요.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뭐라고 돼 있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사실 행위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걸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 여부 및 결과제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소송의 형식 차이. 만약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시키자라고 보는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소송을 넓게 확대해서 인정하니까 당사자 소송에 포함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비활성화론에 따르게 되면은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밑에 CF는 뭐냐면 아까 뭐 징벌법 이렇게 보신 것처럼 법에 엄연히 결과제거 청구권에 대한 조항이 있을 때는 그건 무조건 당사소입니다. 왜? 그건 공법이니까. 공법에 결과제거 청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당사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결과제거 청구권 문제에서는 사건과 공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학설을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설과 민사 소송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뭐 국가배상 손실보상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고 판례 보시면 위법한 상수도관 설치에 따른 결과제거 청구권은 인정되나 상수도관에 철거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결과제거 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네. 얘네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우리 행정소송법에 원상회복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 제가 제시한 것처럼 민법 조항들이 적용이 되면 판례는 이것을 실체법적 권리를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건으로 보고 자꾸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더 이상 이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학설이 항상 하는 말처럼 공법적인 원인, 이거 어쨌든 뭐야? 공법행위잖아요. 원인행위. 위법적법을 불문하든 아니면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불문하든 어쨌든 공법행위 아닙니까? 공법행위. 그렇죠? 학설이 주장한 것처럼 공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권리관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공법관계고 공권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학설의 이 주장은 밑에 있는 소송법 개정안에서 이미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학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 개정안 통과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설의 다수설이 공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권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과제거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쟁송법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속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 이 부분일 거예요. 예,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실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뒤쪽에 가셔가지고 판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 쟁송법 파트를 먼저 듣고 그리고 결과제거 청구 논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